네, 안녕하십니까. 맥스페어 박성원입니다. 제가 오늘은 모닝 3세대 1.0 터보가 없는 일반 자연흡기 모델 시승 중에 있습니다. 모닝 이 중량이 옵션에 따라 좀 다르지만 대충 900에서 950kg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저희가 시승 중인 모델은 풀옵션 모델이라서 한 950kg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과연 이 950kg라는 아주 가벼운 중량에 1000cc의 낮은 이 파워는 과연 어떻게 느껴지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엄청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경차라고 생각을 하려고 해도 이 정도 출력이면 너무너무 부족한 출력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 76마력의 카파 엔진은 그 76마력밖에 안 되는 수치가 6000rpm이라는 최대 rpm을 쥐어짜야지만 겨우겨우 나와주기 때문에 일상적인 주행을 할 때 상당히 답답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승 중인 모델은 풀옵션 모델이라서 16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과한 휠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행을 하는데 너무너무 답답하고, 실제로 좀 이렇게 연비 하락도 크고 주행할 때 경쾌함도 많이 떨어지고 16인치 휠은 좀 과한 것 같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모닝이 13인치 기본 휠이나 14인치 휠이 장착된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나은 경쾌함을 보여주겠지만 76마력이라는 1000cc 자연흡기 엔진은 아주 많이 부족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1000cc 카파 엔진은 3기통 엔진이고요. 그리고 직분사가 아닌 간접분사 MPI 방식을 품고 있습니다. MPI의 3기통 엔진이고, 압축비는 10대1 정도를 나타내고 있어서 압축비나 이런 면에서 특이한 그런 특징을 보여주진 않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좀 힘이 많이 낮은 엔진이다 보니까 경제성을 위해서 얼마 전에 시승했던 K7 프리미어처럼 에킨슨 사이클이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압축비가 10대1로서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1000cc 자연흡기 엔진을 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엔진에서 특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3기통이라서 기통수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진동이 좀 다소 있고요. 정차했을 때 RPM을 올리기 위해서 그냥 정차 시에 RPM을 좀 이렇게 올려보면 소음과 진동이 상당히 크고, 특히나 아이들링 시에 엉덩이로 전해지는 진동이 상당히 큽니다. 이거는 그냥 가솔린 엔진으로서 조금 큰 정도가 아니라, 이게 가솔린 엔진이라는 걸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엉덩이로 전해지는 진동이 좀 다소 크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정말 교과서적으로 3기통 엔진이 얼마나 많은 진동을 품을 수 있는지, 그 한계를 이 3기통 카파 엔진이 바로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특징적인 거 말씀드리면, 엔진 오일 점도가 추천 점도가 0W20이에요. 상당히 저점도 오일이고요. 0W20이면 일반적으로 흔히 쓰이는 지금 정차 중인데 엉덩이로 진동 어마어마합니다. 말을 끊게 만들 정도의 진동이고요. 지금 엉덩이로 진동이 엄청 올라오고 있는데 계속 설명해 갈게요. 0W20이라고 하면은 이 엔진오일 점도, 끈적끈적한 점도가 맹물처럼 그냥 점도가 거의 없는 거고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점도는 표준 점도라고 해서 그냥 대충 5W30 정도가 표준 점도라서, 그 정도 점도는 이렇게 만져보면 좀 끈적끈적한 정도를 나타내게 되고요. 근데 이 엔진에는 0W20이라는 아주 낮은 점도 오일이 들어가서 성능보다는 확실히 연비를 잡겠다는 그런 목적이 보이고 있고요. 때문에 지금 이 올류모닝 3세대를 타고 계신 많은 오너분들께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카센터에 가서 사장님 엔진오일 갈아주세요 하면은 드람통에서 천장에서 내려오면 갖다 꽂으면 거의 웬만하면 5W30 점도가 들어가는데, 가능하면은 기아 오토큐에 방문하셔서 교환을 하게 되면은 아마 정확한 0W20 점도의 순정 엔진오일을 교체받으실 수 있고, 일반 싸제 엔진오일을 교환하실 분들은 반드시 0W20 엔진오일 점도를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1000cc 휘발유 엔진에 4단 자동 미션이 장착된 올류모닝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연비가 14.7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승 중인 모델은 옵션이 끝까지 들어가 있어서 16인치라는 다소 큰 휠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연비가 가장 안 좋은 14.7을 나타내고 있고요.
낮은 휠을 장착한다고 해도 연비가 기껏해 한 15점 얼마 정도밖에 나와주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연비라고 하면 상당히 좀 아쉬운 연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K3 같은 경우가 연비가 14.4 정도 나오거든요. 똑같은 16인치를 장착하면 14.4 정도가 나오는데 복합 연비로, 지금 저희가 시승 중인 이 모닝 모델은 똑같은 16인치를 장착했을 때 뭐 한 14.7밖에 안 나오니까 거의 동일한 연비라고 보셔도 되고요. 고속주행 연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모닝이 소폭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경제성 면에서는 저는 오히려 K3에 훨씬 높은 점수를 줄 것 같고요. K3 같은 경우는 1.6 자연흡기로 뭐 한 121마력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거기에 CVT라는 아주 뛰어난, 만점을 받아도 아깝지 않은 무단 변속기가 장착이 돼서 121마력을 100% 활용을 하면서 가속력도 뛰어나고 주행 연비도 뛰어나고 해서 K3 같은 경우는 경제성도 정말 이 모닝에 비해서 꿀리지 않는 정도인데,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이 모닝의 복합 연비, 아무리 16인치 휠이라고 할지라도 900km 정도밖에 안 되는 몸무게에 76마력이라는 저마력, 이 정도 가지고 3기통 엔진이 14.7을 나타낸다고 하면 경제성으로 접근해서 모닝을 바라본다는 건 전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승 중인 모닝 차량에는 연료 탱크가 35리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차가 작은 만큼 35리터가 장착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이 차체가 뭐 워낙에 작거든요. 연비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만큼 저는 뭐 한 40리터나 45리터 정도는 연료 탱크 해주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엔진 리스폰스도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요. 엔진 리스폰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엔진 리스폰스를 뒤에가 토션빔이랑 장난 아니야. 중립시 엔진 리스폰스 한번 보면 상승 속도도 빠르고 리스폰스가 상당히 즉각적이기 때문에 리스폰스에 있어서는 전혀 아쉬움이 없습니다. 약간 특징이라고 한다면 중립시에 세워놓고서의 RPM은 상당히 즉각적인데 실제 기어를 물려놓고 주행했을 때의 이 엔진 리스폰스는 소폭 딜레이가 조금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1.0 카파 엔진, 3기통 엔진 같은 경우는 약간 독특한 기술 3가지 정도를 품고 있는데요. 기술에 대해서 한번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CVVT고요. 일반적으로 현대기아에 상당히 많은 차종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렇게 좀 낮은 급의 엔진, 1000cc 엔진, 3기통 엔진, 좀 이렇게 경차에는 흔히들 그렇게 좀 기술이 들어가는 걸 잘 쓰진 않는데요. 지금 이 3기통 카파 엔진에는 흡기캠, 배기캠 쪽 모두 CVVT를 품고 있습니다. 이 CVVT는 OCV라는 오일 컨트롤 밸브, 오일로 작동되는 타입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가변 밸브 제어는 어떤 출력 상승이라는 그런 면도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배기가스의 저감이라는 면이 좀 크기 때문에 내 차가 요즘 친환경에 맞게끔 새로운 기술을 품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두 번째 기술 설명드리면, 두 번째는 EGR이라는 거고요. 가솔린 EGR 상당히 좀 낯설죠. 얼마 전에 시승했던 K7 프리미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 DM8 소나타도 그렇고 요즘에 현대기아 차종들이 가솔린에도 EGR을 적극적으로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가솔린 EGR을 장착하면 몇 가지 좀 장점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이 배기가스를 이 쿨러에서 식히고 나서 다시 흡기 포트에 넣어줌으로써 흡기 쪽에 이 배기가스가 좀 섞여 들어오면 이 연소실 내 온도를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연소실 내 온도를 좀 낮춤으로써 첫 번째, 연소실 내 온도가 낮아지는 만큼 이 노킹 강건성이 좀 개선이 되고요. 그리고 연소실 온도가 낮아지는 만큼 고온 고압에서 생성되는 질소산화물, 녹스를 좀 줄일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펌핑 로스를 줄일 수 있다는 건데요. 제가 이 부분은 DM8 소나타에서 한 30분에 걸쳐서 상당히 좀 길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가솔린 엔진은 흡기 쪽에 이 스로틀 밸브라는 어떤 버터플라이 밸브를 갖고 있고요. 동그란 관에 이 동그란 막이 있고 악셀을 밟으면 이 막이 열리면서 공기가 많이 들어와서 RPM이 올라가고 다시 이걸 조금만 열게 되면 RPM이 떨어지면서 정속주행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 정속주행을 할 때, 지금처럼 저희가 지금 고속으로 정속주행하고 있는데 정속주행을 할 때 흡기 쪽, 공기가 들어오는 쪽에 밸브가 아주 조금만 열려 있으면 사실상 거의 흡기 밸브가 막혀 있다시피 한 거기 때문에 이 엔진 내에서 피스톤이 내려가려고 할 때 내려가려면 공기를 좀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 흡기관이 좀 막혀 있다 보니까
빨아들일 수 없어서 음압이 걸립니다. 부압, 음압이 걸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로스가 생기거든요. 이런 걸 바로 펌핑 로스라고 하는데, 가솔린 EGR을 장착하게 되면 흡기 쪽에 약간의 배기가스를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배기가스가 들어온 만큼 흡기 쪽에서의 공기는 그렇게 신선하지 않은 공기고, 원하는 양의 산소를 얻기 위해서, 공연비를 실현하기 위해서 스로틀 바디를 좀 더 열어서 이 개조량을 열기 때문에 이 흡기 쪽에 이 공간이 좀 더 넓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좀 더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고, 그런 만큼 하강하는 피스톤이 하고 공기를 들어 마실 때, 쉽게 말해서 주사기가 뒤로 쫙 당길 적에 입구에서 걸리적거리는 게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고속 정속 주행을 하고 악셀을 조금만 밟고 있을 때 가솔린 EGR이 작동을 하며 조금은 펌핑 로스를 줄여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보 차저 같은 것을 장착하게 되면 흡기 쪽으로 터보 차저가 공기를 강제로 밀어 넣기 때문에 펌핑 로스가 아니라 반대로 펌핑 이득을 보고, 흡기 쪽에서 공기가 마구마구 밀어 들어오는 게 이 피스톤을 눌러주는데 오히려 일을 해주기 때문에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터보 차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변 흡기 제어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VIS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가변 흡기 제어는 옛날부터 아주 옛날부터 썼던 기술이고요. 뭐 아주 단순한 기술인데, 흡기 쪽에 이렇게 들어오는 라인에 밸브를 좀 만들어서 열고 닫고 함으로써 이 공기가 흡기 쪽에 들어오는 그 길이를 좀 변화시킵니다. 이 길이를 변화시키는 길이 변화, 또는 이 흡기 매니폴드의 단면적을 변화시키거나 흡기 매니폴드의 어떤 그 개수를 변화시키거나 하는 뭐 3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요. 이 가변 밸브 흡기 제어는 저속 영역에서는 밸브를 닫아서 들어가는 공기의 길이가 길게 하고, 공기가 길어지면 흡기 간섭을 최소화함으로써 저 RPM에서 이 힘 딸리는 엔진이 조금이나마 이 토크를 좀 더 뽑아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이 가변 흡기 밸브 제어라고 할 수 있고요. 고속에서는 반대로 이 밸브를 열어서 이 긴 경로로 공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짧은 경로로 빨리빨리 공기가 들어가게 함으로써 흡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게 바로 가변 밸브 제어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말 힘 딸리는 엔진에서 이 저속 영역, 정말 이 저RPM에서는 정말 힘이 딸릴 수밖에 없거든요. 자연흡기 엔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엔진이 실용 구간인 2000에서 3000rpm 사이에서 나오는 토크는 한 4토크? 3, 4토크밖에 안 나올 거예요, 정말. 예, RPM이 올라가야 힘이 나오는 자연흡기 엔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 RPM이라는 그 빌빌대는 영역에서 조금이라도 힘을 더 뽑기 위해서 이 가변 흡기 쪽에 밸브를 좀 심어 놨다는 거, 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승 중인 이 모닝 차량에는 4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고요. 이 오랜만이죠, 4단 자동 변속기. 저도 처음 탔던 차가 뉴스포티지라서 4단 변속기를 좀 많이 타봤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옛날 감성 느껴지는 것 같고요. 예, 레트로 감성. 예전에 4단 변속기나 뭐 이런 거 경험 좀 있으셨던 우리 삼촌분들은 이 모닝 타면 정말 오랜만에 옛날 변속 스피드, 옛날 변속 질감, 그리고 이 늘어지는 기어비, 이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옛날 생각 많이 나실 것 같은데, 이 4단 자동 변속기는 기존의 현대기아에서 사용하던 전륜 기반 6단이나 8단에 비해서 설명할 게 좀 많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변속 속도부터 말씀을 드리면 되게 변속 딜레이가 좀 클 수밖에 없고요. 4단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다른 건 다 문제가 안 되는데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기어비고요. 1단을 쭉 물고 가다가 2단이 끝나는 게 100km쯤에서 끝나요. 그럼 2단이 100km에서 끝나면 100km 또 아직 실용 구간이잖아요. 100에서 한 150까지는 실용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100km에서 딱 끝나고 100km에 3단이 물리면 3단부터 기어비가 너무 늘어져서 가속이 엄청 안 됩니다. 변속 속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2단이고요.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그리고 변속 기어 노브가 조금 특이하게 생겨서 뭐 이런 게 다 있나 하실 텐데, 뭐 이 방식 옛날에 아반떼 HD도 그렇고 저는 이런 타입도 옛날에 좀 많이 타봤어갖고 좀 익숙하긴 한데, 지금 중립에 있고요. 내리면 D모드에 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제가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하겠다 그러면은 1단까지 내려놔서 1단에서 출발하고 1단으로 하면 여기도 떠요. 계기판에도 보이시죠? 1 숫자를 떠있고, 제가 만약에 이걸 올리면요 2, 3, 4 이렇게 가는데, 이게 1이고요 위로 올리면 2, 위로 올리면 3, 옆으로 올리면 D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4단이 들어가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편하지는 않고 익숙해지지 않으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토글식이 좀 더 편하긴 한데, 뭐가 됐건 아무리 모닝이라고 할지라도, 이 아무리 좀 가격이 낮은 경차라고 할지라도 모든 자동 변속기는 저단 기어로 출발할 수 있는 그 저단 기어를 고정해야 되는 상황, 그 다음에 2단으로 출발하는 그런 상황을 반드시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닝에도 이런 식으로 1, 2, 3, 4단이라는 강제 저단 기어 모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승 중인 모닝 차량의 셰시 파트 한번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셰시 파트는 핸들링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 저희가 시승 중인 모닝 차량에는 당연하지만 C타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C타입이 좀 낮은 급이니까 많이 좀 싼 마이가 들어가서 이질감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실제로 운행을 해보니까 이 핸들링에서 오는 이질감이나 그런 게 뭐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다행히 차체가 좀 이렇게 작고 휠 베이스도 아주 짧고 이러다 보니까 핸들을 돌렸을 때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이런 거, 핸들을 이렇게 감아 돌렸을 때 느껴지는 느낌은 즉각적이라서 핸들링에 대해서는 차 급을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쟁 모델인 스파크랑 비교하면 스파크가 좀 더 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모닝도 부족함은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셰시 파트 한번 서스펜션 좀 한번 가볼까요? 서스펜션은 앞에는 맥퍼슨이 들어가 있고 뒤에는 당연히 토션빔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경차급에는 당연히 토션빔 들어가고요. 옛날부터 토션빔 들어갔고요. 토션빔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많은 불편함이 느껴지는 건 아니지만, 여타의 K3 쪽의 토션빔이나 코나의 토션빔, 셀토스의 토션빔하고 비교해서는 그래도 제법 좀 느껴지는 토션빔이 들어가 있고요. 다른 좀 윗급 형님들이 사용하는 토션빔들은 이 어느정도 서스펜션 완성도나 이런 게 좀 더 높아서 주행을 했을 때 느껴지는 토션빔으로서의 단점이 좀 더 적었는데, 지금 모닝에서 느껴지는 토션빔의 단점은 그래도 조금 더 느껴집니다. 무엇보다도 뒤쪽 승차감이 정말 많이 안 좋고요. 서스펜션이 지금 앞쪽 서스펜션이 뒤에에 비해서는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뒤에가 토션빔인 걸 떠나서 그래도 앞에 쪽 서스펜션이 주는 느낌이 되게 중요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차선 안에서 돌려보면 롤도 제법 많이 발생하고요. 롤이 발생하는 와중에 지금 뒤쪽에서 느껴지는 이 토션빔의 느낌이 제법 거칠게 운전자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토션빔으로서의 단점도 제법 있고요. 그리고 요철을 만나거나 방지턱을 넘을 때 앞에 쇼업서버가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그 리범프 할 쪽에 이 쇼업서버가 있음으로 인해서 상하 이 바운싱을 쇼업서버가 잡아주는 건데, 이 상하 운동하는 스프링을 쇼업서버가 잘 못 잡아줘요. 그래서 조금 센 요철을 만나거나 하면 바운싱이 여운이 조금 남습니다. 한 번만에 꿀렁하고 끝날 게 꿀렁하고 약간의 꿀렁이 꿀렁 한 번 더 남았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특히 뒤쪽은 그게 좀 더 심하고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이 댐퍼나 스프링 레이트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게 들어가 있어서 차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중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렇게 롤이 많이 안 생길 것 같은 차인데, 롤이 제법 많이 생기면서 롤이 생기는 와중에는 뒤쪽에 이 토션빔의 거친 느낌, 별로 좋지 않은 느낌, 뻣뻣한 느낌이 운전자에게 직접 전해지고, 이 토션빔의 뻣뻣한 느낌은 조수석에 앉아있는 사람한테까지 느껴져서 옆에 있는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이 느낌 뭐냐고, 뒤에 털린 거 아니냐고. 안 털렸는데? 그러니까 아니라고, 방금 차 털린 거 같다고. 그래서 무슨 말 하는지 몰라고 다시 해보니까 이 뒤쪽에서 느껴지는 토션빔의 이 어색한 느낌을 약간 뒤가 털렸다고 느낄 정도로 조수석에 앉아있는 사람도 토션빔의 불편한 느낌을 마음껏 얼마든지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닝의 고속 안정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최고속이 평지에서 한 150이 끝인 것 같고, 현실적인 최고속이 150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일상 영역에서 130에서 140 정도가 한계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방지턱을 넘으면 다시 한번 방지턱. 뒤에 앉은 사람 머리 천장에 찍겠는데? 느낌 정말 별로입니다. 120이나 130 정도의 현실적인 모닝의 최고 속력에서도 이 고속 안정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이 정도면은 고속 안정감에서 좀 낮은 점도 주고 싶고요. 어차피 고속 운전에 맞지 않아서 그런지 작은 약한 심장으로 인해서 최고 속력이 어차피 140 정도에 머무르긴 하지만, 120, 130이라는 이 차로서는 상당히 고속 영역인 영역에서 좀 불안한 모습 보여주고요. 그 와중에 조금 다행이라고 한다면,
이 모닝의 브레이크, 앞에 있는 진공 부스터의 배력비는 8대1 정도인데, 진공 부스터의 배력비가 뭐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11대1, 뭐 소나타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0대1 정도를 나타내는 게 일반적인데, 8대1 정도로서 이 진공 부스터의 배력비도 좀 떨어지는 편이고, 캘리퍼도 보면은 되게 손바닥보다도 좀 작은, 주먹 져야 될 것 같은 조그만한 캘리퍼가 들어가 있는데, 와, 굉장히 뛰어난 브레이크 성능을 보여줘서 얼마 안 되는 고속 영역까지 도달했을 때도 최고 이 차가 도달할 수 있는 140 정도에서 이 풀브레이킹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닝에는 토크 벡터링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토크 벡터링이 뭐냐면 핸들을 왼쪽으로 꺾으면 이 바깥쪽으로 밀려나려는 그런 성질이 있는데요. 저희가 언더스티어라고 하고요. 그 밀려나는 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좀 더 이 깔끔하게 코너를 말아들기 위해서 이 코너 말아들 때 안쪽 바퀴에다 브레이크를 살짝 걸어줘서 차량의 거동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면서 언더스티어를 제어하는 시스템인데요. 이 브레이크를 통해서 토크 벡터링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는 현대 기아에서도 좀 예전부터 사용을 했었고요. 해외 차종들도 널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옛날에 골프도 그렇고, 뭐 옛날에 그 닛산 알티마나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TM 산타페도 그렇고요. 좀 DM 산타페 같은 경우는 4륜구동이 장착이 되어야지만 토크 벡터링이 들어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국산차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차종들이 이 브레이크를 이용한 토크 벡터링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 차의 토크 벡터링을 느껴보기 위해서 핸들을 좀 감아 돌려봐도 뭐 안쪽에 브레이크가 많이 걸린다거나 이렇게 좀 안정적인 움직임을 인위적으로 차가 만들어냈다는 느낌은 좀 받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좀 칭찬할 부분이 뭐냐면, 이 토크 벡터링이 들어가는 거랑 그리고 그 직진제동 쏠림 제어 있잖아요. 그 두 가지가 다 같은 시스템을 기반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 토크 벡터링 시스템이랑 직진제동 쏠림 제어라는 시스템은 차의 안정성, 이 스테빌리티가 깨지는 거를 잡아주는 시스템이라서 VDC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고 비슷한 시스템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토크 벡터링과 직진제동 쏠림 제어가 들어갔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굉장히 똑똑하고 빠릿빠릿한 VDC가 들어갔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똑똑하고 빠릿빠릿한 VDC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런 어설픈 제동 제어 시스템을 넣어놓게 되면 상당히 차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진제동 쏠림 제어 같은 경우에 직진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차가 왼쪽으로 쏠리는데, 그럴 적에는 뭐 오른쪽 바퀴에다가 제동을 걸어줘야 되는데, 이 얼빵한 시스템이 왼쪽으로 쏠리고 있는데 왼쪽에다 제동 더 걸어버리면 급격하게 스테빌리티 깨지면서 차가 돌아버리고 언더스티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VDC 시스템이 똑똑하지 않으면 이걸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닝이 직진제동 쏠림 제어와 그와 유사한 시스템인 토크 벡터링을 쓰고 있다는 거는 바퀴가 털렸을 때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이 VDC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고요. 지금 저희가 시승 중인 모닝 차량은 간접식 TPMS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낯서실 텐데요. 왜냐면 대부분의 일반 차량들에는 직접식 TPMS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 직접식은 타이어 안쪽에 휠 쪽에 붙어갖고 실제로 그 타이어 안에서 공기압을 측정하는 장비가 안에 들어있고요. 그게 직접 타이어 공기압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을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측정된 공기압이 낮으면 이제 경보를 띄워주는 게 직접식 방식인데, 지금 이 차에는 약간 좀 싼 방식이라서 간접식 TPMS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간접식 TPMS라고 하면 이 휠 스피드 센서가 이 4개가 다 있는데요. 각 바퀴마다 바퀴가 회전하는 속도를 측정하는 센서가 있는데, 간접식 같은 경우는 휠 스피드 센서를 이용해서 휠이 회전하는 속도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공기압이 적정량 들어있으면 이 휠 스피드가 어느 정도 되는 게 맞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공기압이 어느 정도 이상 떨어지게 되면 그쪽 바뀌면 이제 그 회전 숫자가 좀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회전 숫자 차이를 측정을 함으로써 그걸 바탕으로 공기압이 낮은 거를 좀 잡아내는 방식이라서, 간접식은 직접식에 비해서 좀 싼 방식이고요.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방식인데, 그래서 지금 이 왼쪽에는 그 TPMS 리셋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고, 또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리셋 버튼을 마련을 해놔서 리셋을 운전자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5가지가 존재하는데, 제가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타이어를 수리 및 교환한 경우, 두 번째는 타이어나 휠의 위치를 교환한 경우, 세 번째는 타이어의 공기압을 조정한 경우, 네 번째는 타이어 저압 경고 등이 점등이 된 경우, 마지막 5번째는 서스펜션이나 ABS를 교체한 경우,
이런 경우 모두 이 리셋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리셋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화면에 그 TPMS 경고등이 뭐 3회인가 4회 깜빡깜빡 거리면서 이제 리셋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공기압만 새로 맞춰도 리셋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소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리셋을 하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요, 리셋을 하면 모든 게 리셋이 된 거고요, 일정량을 운행을 해줘야 이 바퀴가 회전하는 걸 어느 정도 이 학습을 해야지만 학습이 돼서 그걸 기준값으로 잡고 그 기준값에서 어느 정도 이상 임계치를 넘어가면 이제 그 경고등을 띄우게 되는데요. 학습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초기화를 하고 나서 시속 25km에서 120km 사이로 30분간 주행을 해줘야 됩니다. 되게 번거롭죠. 그렇게 주행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권장사항은 또 뭐냐면 이 30분 주행을 가능하면 시내같이 울퉁불퉁한 도로 말고 타이어 공기압을 이걸 이제 회전속도 차이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탄한 고속도로 주행을 시속 25에서 120km 사이로 30분 정도를 주행을 해줘야지만 이 귀여운 모닝이 내 차의 4바퀴의 회전 속도는 기본 정도로 요 정도 왁구구나 라는 이 왁구를 잡고 거기서 임계치를 벗어나면 TPMS 경고등을 띄우게 됩니다. 다소 좀 불편한 방법이지만 안전을 위해서 숙지해 두시면 도움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차량이 낮은 급의 모닝이지만 풀옵션 차량이거든요. 근데 좀 차이가 뭐냐면, 요즘에 사실 아반떼급만 되더라도 풀옵션이라고 하면 뭐 크루즈 컨트롤도 이렇게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좀 생각보다 다양한 옵션들이 낮은 급에도 널리 채용이 되면서 뭐 자동 주차도 그렇고요, 좀 많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모닝 같은 경우는 풀옵션을 해야지만 겨우겨우 일반 차들의 중간 옵션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풀옵션인데 딱히 와 이런 옵션도 모닝에 있어 싶은 게 거의 없어요. 그죠? 전방 충돌 방지 말고는 없어. 전방 충돌 옵션 같은 경우는 앞에 범퍼 밑에 레이더가 있어서 앞차와의 거리를 측정해서 뭐 일정량 이상 가까워졌는데도 제동을 하지 않으면 경보음을 울리고, 그런데도 계속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이게 차가 알아서 뭐 제동을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안전에는 상당히 좀 많이 도움이 되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모닝을 지금 저희 맥스페어에서 리뷰하는 건 처음이고, 저도 지금 모닝이란 차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운행을 해본 거는 정말 오랜만인데 진짜 안 껴주네요. 진짜 안 껴주고, 저도 막 짜증이 나서 제끼려고 해도 풀악셀을 밟아도 저도 힘이 너무 약해서 제낄 수도 없고, 막 제로백이 막 15초 이러니까 제낄 수도 없고, 엄청 위협도 많이 하고, 정말 무시를 많이 당해서 운행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유턴을 하고 있는데 이 차가 브로셔에도 나와 있었어요. 브로셔에 뭐가 있냐면 좀 웃겨요. 이런 그 광고 문구가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유턴 반경이 작다고. 근데 그게 뭐가 자랑거리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초보 운전자분들이나 우리 어머니 분들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고, 비교적입니다. 비교적 그 여성 운전자 비율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기아자동차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게 유턴 회전 반경이 좀 작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해봤더니 유턴 회전 반경이 정말 짧아요. 그리고 악셀을 밟으면 소음이 너무 심하게 들어오고, 시내에서 이렇게 가다쓰다 운전을 해서 운행을 할 때는 정말 디젤이라고 해도 100% 믿을 정도로 거의 디젤에 육박하는 안 좋은 소음이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엔진의 소음과 진동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실내 쾌적함을 많이 해치고 있고요. 지금 차선 변경을 했는데 속도 흐름을 맞추려면 악셀을 정말 깊이 밟아야 돼. 근데 차가 잘 안 나가. 차 진짜 안 나간다. 모닝은 경차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을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요, 저희가 시승 중인 차는 지금 풀옵션 차량이라서 1,500이 좀 넘는 가격을 나타내고 있고요. 뭐 중간 옵션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한 1,300 정도가 중간 옵션이 될 거고, 완전히 깡통을 사게 되면 900만원대인가 그래요. 근데 이 차는 완전히 깡통을 살 수가 없는 게, 이 차는 깡통을 사면 바닥 매트도 안 들어가고요, 여기 선바이저 거울도 안 들어가고요, 뒤에는 닭다리로 이거 돌려야 되고요, 글로우 박스 조명도 안 들어가고요, 여기 이 헤드레스트 당기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안 들어가고요. 뭐 안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모닝 같은 경우는 못해도 1,300만원 정도 가격에 구매를 하시게 될 텐데, 저는 뭐 가격 면에서는 다른 차종들보다는 확실히 저렴하기 때문에 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정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성향인데, 지금 제 동생이나 제 친구가 모닝을 산다 그러면, 한 1,300만원을 주고 신차로 산다 그러면 전 뜯어 말릴 것 같아요. 제가 타보니까 너무 시끄럽고 공간이 너무 적고 안전도도 확실히 좀 부족하고요.
저는 뜯어 말릴 것 같고요. 1,300만원으로 그냥 중고 K3 사라고 할 것 같아요. 옵션 좀 빠진 중고 K3를 사라고 저는 말씀드릴 것 같고,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풀옵션 1,500만원이 넘는 모닝을 구매하신다고 하면 저는 제가 무이자로 돈 빌려드릴게요. 제가 한 300만원 빌려드릴 테니까 모닝, 저 K3로 깡통을 사시는 게, K3 깡통이 한 1,700 정도면 살 거예요. K3 깡통을 사는 게 100만 번 이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간적인 거, 편안함, 출력, 연비는 거의 비슷하고요. 지금 저희가 시승 중인 모닝은 에어백이 6개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운전석하고 조수석, 그 다음에 운전석, 조수석 사이드 에어백 2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커튼 에어백 들어가서 6개가 들어가고, 저희 차량 같은 경우는 풀옵션 차량이라서 그 무릎 에어백이 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차는 7개인데 기본적으로 6개가 들어가서, 뭐 요즘에 뭐 모닝도 6개가 들어가니까 경차인데도 불구하고 6개 정도면은 뭐 에어백 개수에서의 아쉬움은 뭐 전혀 없고요. 옵션을 통해서 무릎까지 들어가 주니까. 근데 모닝에 경차인 만큼 충돌 안전도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뭐 많은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뭐 17년도인가 처음 나왔을 때 스파크랑 비교해서 이 충돌 안전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좀 지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굴욕을 당했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이게 뭐 유로 엔캡인가에서는 뭐 수출명은 피칸토라고 부르는데, 기아 피칸토, 이 피칸토가 별점이 충돌 안전이 3개였나? 막 그러고요. 예, 그래서 별 5개 만점에 3개니까 요즘에는 충돌 안전이 다들 좀 높아서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지금 저희 카파 엔진 장착된 모닝 엔진룸이고요. 간단하게만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지금 그 냉각수 들어가 있는 쿨런트, 이 리저버 탱크도 엄청 작아요. 조그만한 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그 요쪽에 있는 게 그 OCV 조절하는 건데, 이쪽에 흡기캠, 뒤쪽에 배기캠에서 그 CVVT 장치가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흡기 들어가서 요 안쪽에 흡기 필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저거예요. 이 하나, 둘, 셋, 3기통이니까 요게 그거예요. 그 흡기 매니폴드. 그 다음에 3기통 엔진인데, 지금 이쪽에 있는 게 저거야. 그 케이블식은 아니고 전자식 TPS 스로틀 바디, 전자식 스로틀 바디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가서 보시면 요거 요 쇠로 된 거 있죠, 주름 가 있는 거. 요게 가솔린 EGR이 뒤에서 앞으로 흡기를 다 넣어주는 거, 가솔린 파이프입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 액이고요. 여기 ECU 있고, 배터리도 엄청 작은 거. 배터리가 40짜리야. 배터리가 40짜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4단 미션 옛날 거라서 요즘에 보기 힘든 게 뭐 있냐면, 스로틀 바디의 케이블, 요즘엔 보기 힘들고요. 다 전자식이라서 스로틀 바디야. 이게 더 안전해요. 이게 TPS1, TPS2 그래갖고 그 전압 신호를 2가지로 보내기 때문에 더 안전하기도 하고요, 더 정확하기도 하고. 이게 전자식 스로틀 바디인데, 이게 뭐냐면 AT 오일 보이죠? 이거 AT 오일, 오토매틱 트랜스미션 오일이다. 이 요즘에는 이 변속기 오일 게이지가 잘 없거든요. 근데 옛날에 4단 변속기 시절엔 다 있었어. 그래갖고 이것도 그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쪽에 저거 반달 모양 보이죠? 밑에 요 반달 모양, 요거 반달 모양, 요거 이니비터 스위치. 왜 시동 안 걸리면은 기아 레버를 PRND를 왔다 갔다 하면 된다고 하는 거 있잖아. 시동 걸린다고 하는 거. 그게 배터리 문제가 아니고 이 겨울에 이 이니비터 스위치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요거. 예. 앞쪽에 조금만 더 보면 가변 흡기 밸브 제어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요 밑에 안쪽에 달려 있어서 요 흡기 밸브 제어를 짧은 경로로 들어가고 긴 경로로 들어가게 하는 게 이거야. 긴 경로로 들어가서 요 안쪽에 들어있는데, 가변 흡기 밸브 제어가 이쪽에 들어가 있어요. 요 밑에 있는 거. 그래서 이 저RPM에서 긴 경로로 공기를 빨아들이게 하는 게 이쪽 안쪽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3세대 모닝 보고 계시고요. 디자인은 좀 많이 이쁜 것 같아요. 지금 풀옵션 차량이라서 지금 디자인 조금 더 뛰어난 것도 있는데, 이런 칼라 들어간 것도 있고 있는데, 양계등이고, 특징이라고 한다면 뭐 별다른 건 없는데, 이쪽에 레이더, 모닝에도 레이더가 들어갑니다. 옵션이긴 하지만 이 전방 충돌을 방지하는 이 레이더가 이 전 트림에서 선택은 가능해요. 그리고 얼마 안 해. 옵션 다 뺐을 때 넣으면 50만원이고, 옵션을 좀 추가했을 때 넣으면 30만원인가 밖에 안 해서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별다른 특징 없는데, 디자인적인 거 말고는 별 특징 없는데, 지금 저희는 풀옵션 차량이라서 16인치가 들어가 있어요. 16인치에
195mm 45 R16 195mm니까 엄청 큰 거죠. 이게 옵션을 아무것도 안 넣으면 13인치가 들어가. 그리고 옵션을 넣으면 14인치가 들어가고, 그리고 풀 옵션을 넣으면 지금 이 16인치가 들어가는데 195mm의 16인치는 좀 너무 큰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브레이크가 디스크가 좀 작긴 하지만 앞에 두 장인 거 보이시죠? 벤틸레이티드. 앞에 브레이크 디스크가 두 장으로 된 벤틸레이티드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좋은 것 같고요. 근데 45%가 들어가 있으니까 무슨 스포츠카도 아니고 보이지? 편평비가 엄청 낮아요. 예. 그리고 좀 신기한 거는 이쪽 앞에 에어 이게 뚫려 있어. 이게 앞에가 살짝 보인다. 지금 이게 이 뒤쪽하고 좀 뚫려 있습니다. 구멍이 멋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에어로 다이나믹인지 모르겠지만 좀 뚫려 있다는 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이 트렁크잖아요. 트렁크고 지금 여기에 머리가 위치하기 때문에 뒷좌석 승객의 머리로부터 뒤에까지의 거리가 한 뼘 반 정도. 네, 손 큰 사람이면 한 뼘이면 될 것 같아요. 손 큰 사람이면 한 뼘. 머리 위치부터 한 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뒤에서 세게 갖다 박으면 좀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트렁크 한번 볼까요? 트렁크가 진짜 작아. 트렁크 보시면 좌우 폭도 얼마 안 되고요. 좌우 폭도 얼마 안 되고, 예. 지금 이 깊이도 엄청 낮아요. 제 손가락에 넣어보면 얼마 안 돼. 예. 물론 폴딩은 되긴 하는데, 예. 시트 폴딩이 6대4로 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걸 열면 밑에 공간이 조금 더 나온다는 거. 그나마. 밑에 좀 더 나오고, 이걸 열면 타이어 수리 키트랑, 뭐, 예, 따로 방음 같은 건 없고요. 타이어 수리 키트랑, 여기다간 저건 못하겠다. 뭐, 수납은 못하겠다, 저는. 그지? 여기에도 수납 좀 있으면 좋은데. 그리고 아무리 경차지만 아이스픽스를 장착할 수 있는 게 뒷좌석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테더, 이 베이비 시트를 걸어줄 수 있는 장치가 두 개 달 수 있다는 거. 근데 트렁크 진짜 작다. 저희가 카메라 가방으로 쓰는 백팩인데요. 이거 가로로 두 개 들어가면은 두 개도 안 들어가는데, 그지? 지금 이렇게 작아요. 예. 조금 큰 백팩인데 이 정도라는 거. 느낌이. 실용성 면에서는 좀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차가 작은 만큼. 그리고 이거 있잖아. 이거 옵션 빠지면 이것도 안 들어간다. 이거랑 여기 물 나오는 구멍 여기 있거든. 이 워셔랑 이게 빠져. 네. 제가 지금 2열 뒷좌석에 타 있는데요. 우선 레그룸 당연히 좁고요. 제가 앞에 좀 맞춰놨는데 앞에 맞출 때도 사실 넉넉히는 못 맞췄어요. 좀 뒤에가 많이 좁을 것 같아서 앞에도 조금 당기고 등받이도 조금 세웠는데 이 정도야. 레그룸. 네. 그리고 제가 레그룸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등받이 각도 있잖아요. 등받이 각도가 네, 좀 많이 서 있어서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차량은 풀옵션 차량이긴 한데요. 이 가운데 이 팔걸 있잖아요. 암레스트는 당연히 없고요. 네, 암레스트 당연히 없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통해서 이게 뭔지 알아? 너? 모르지? 중앙자리. 여기서 지금 이게 두 개가 나왔잖아. 이게 뭐야? 이게 3점씩으로 만드는 거야, 이거를. 가운데도. 셀프 3점씩이네? 세 명이 타기는 힘든데도 불구하고 셀프 3점씩이 가능해. 그리고 여기에, 이거 아마 옵션일 거야, 이것도. 네, 이런 거 있다는 거. 그리고 좀 단점이, 지금 옵션이 끝까지 들어갔는데, 천장에 조명이 없어요. 네. 천장에 조명이 없고, 조명이 저 앞에만 있습니다. 옵션을 넣는데도 없어. 불편해요. 그리고 헤드레스트가 그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당연히, 그 아이스픽스 있잖아요, 이쪽에. 시트 고정장치, 베이비 시트 할 수 있는 아이스픽스는 이쪽에도 있고 제가 앉아있는 쪽에도 있어서 두 개의 카시트를 장착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뒷좌석에 있으면 컵홀더를 이거 하나밖에 못 써. 여기 있는 거 이거 하나. 잡아주는 건 없는데 이거 하나밖에 못 써. 이거 하나. 왜냐면 여기 문짝이 없어. 그 다음에 재밌는 걸 알려줄까?
이거 풀옵션이잖아. 풀옵션인데 오디오 스피커 몇 개인지 알아? 이거 4개다. 문짝마다 하나씩 있어. 근데 더 대박은 뭔지 알아? 옵션 빠지면 2개야. 옵션이 빠지면 2개야. 옵션이 빠지면 이게 없어. 앞에 2개만 있어, 문짝에. 지금은 풀옵션이라서 뒷문짝에도 스피커가 있다는 거. 그래서 스피커가 지금은 4개. 이것도 옵션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 발이 안 빠져. 발을 뺄라 그러는데 발이 걸려서 안 빠져. 아우. 그리고 놀라면 안 되는 거, 이거의 정확한 명칭이 뭔지 아세요? 바닥 매트. 플로우 매트라고 부르거든. 정식 명칭은 이 플로우 매트가 옵션이라는 거. 옵션. 그 다음에 뒷좌석에서 애기들 문 열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이제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근데 이 타입 좀 불편한 것 같아. 윈도우랑 같이 잠기는 게 좀 좋은데 뒷좌석에서 문 열게 하는 거 이쪽에 있다는 거.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이쪽에 있는 이 조명, 글로우박스 조명, 이것도 옵션입니다. 돈을 더 내지 않으면 이것도 빠져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조명이 없습니다. 조명이 없고, 운전석에는 멋진 조명이 있는데 이건 옵션이 들어가서 그런 거고요. 이거는 여기도 옵션을 넣지 않으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거울도 없을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ECM 룸미러는 풀옵션인데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ECM 룸미러는 풀옵션인데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 차량은 풀옵션 차량에 16인치가 들어가 있어서 뒷브레이크가 지금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뭐 스파크 차량도 그렇고요. 경쟁 차종인 이거 옵션 안 들어가면 모닝 차종은 뒤에 드럼식이 들어가요. 옛날에는 사실 프라이드나 액센트급까지도 거의 드럼식이 많았어요. 그리고 부하방 있죠. 부하방. 옛날에 공부하고 그럴 때 부하방 같은 거는 뒤에 다 드럼식이었어. 그래서 그 뒤에 드럼식이 교환하기가 좀 더 까다로워요. 손이 많이 가고 불편하고 디스크가 더 편해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더 고급 방식입니다. 드럼 방식은 안에 열이 쌓이면 방출도 잘 안 되고 별로 좋지가 않아요. 정밀 제어가 좀 힘들고. 근데 그 드럼식 브레이크 장점이 뭐냐면 자기 작동 자격인가? 뭐 그런 게 있어갖고 그 제동력을 크게 하지 않아도 이게 이렇게 벌어져서 잡잖아요. 이게 그 라이닝 2개가 벌어져서 잡기 때문에 그렇게 힘을 세게 주지 않아도 큰 제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그게 드럼 브레이크의 장점입니다. 디스크 브레이크는 이렇게 CD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디스크를 이렇게 잡아야 돼서 더 큰 힘으로 잡아야 돼. 네. 지금 모닝 차량 실내 보고 계신데요. 그래도 여기 앞쪽에 내비게이션이 좀 위로 솟아 있어서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쓸만한 디스플레이가 좀 있다는 거. 내비게이션이나 뭐 이런 거 반응성 당연히 빠르고요. 예. 그리고 당연히 뭐 소재는 전부 다 플라스틱이고요. 저희가 타고 있는 차량은 풀옵션 차량이라서 일반 차량들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을 텐데, 예,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헨따, 엉따 이쪽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쪽에 컵홀도 들어가 있는데, 이 방식 아시죠? 옛날에 펠리세이드 들어가 있었는데 이렇게 밀면은 지금 고정이 되어 있고요. 이쪽도 똑같아요. 이것도 제껴서 없앨 수가 있어. 그리고 이걸 누르면, 네, 지금 뭐 좀 약간 더러운 게 묻어서 약간 뻑뻑한 건데, 그리고 잡아주는 건 따로 없습니다. 네. 그냥 알아서 껴야 된다는 거. 여기 좀 얇은 병 들어가면 많이 움직이겠죠. 그리고 이 앞에 수납 공간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데도 수납 공간 조금 있습니다. 여기도 수납 공간이 조금은 있고요. 그리고 센터 패시 자체가 엄청 작죠. 요 송풍구 디자인, 요 디스플레이 솟아있는 거랑 그 밑에 요런 식으로 된 요게 모닝, K3, K7까지 쭉 이어지는 것 같아요. 실내 디자인은 좀 이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에 송풍구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쪽 송풍구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쪽에 보시면 맨 왼쪽에 요거 3210 있잖아요. 요거 헤드 앞에 전조등 조사각 하는 건데, 이거는 본인 허용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요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같이 나오고 있는데, 승객의 탑승 상태랑 트렁크의 적재 상태에 따라서, 예, 요거를 조절해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VDC, 그리고 켜고 끄는 게 이쪽에 있고요. 근데 요거 뭔지 모르지 너? 타이어 리셋. 무슨 리셋? 공기압 리셋을 왜 해? 공기압 측정 리셋. 측정 리셋? 이게 TPMS 리셋이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공기압 측정 초기화하는 거 아니야? 공기압 측정 초기화가 아니라 이게 간접식 TPMS가 들어가 있어.
일반 차에는 직접식 들어가 있고, 직접식은 타이어 안에 실제로 그 측정 장비가 들어가 있는데, 요건 이제 간접식 TPMS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게 있는 거예요. 계기판은 지금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이게 옵션이 들어간 계기판인데, 사실 모닝급은 이 옵션이 좀 빠진 계기판이랑 이 옵션이 다 들어간 계기판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네. 지금 시인성에서 뭐 크게 부족함 없고요. 간혹 가다가 이런 수온 게이지 있잖아, 이런 거 빼먹기도 하거든. 낮은 급은, 모닝 같은 급은 이런 것도 없애기도 하는데, 옛날에 아반떼 HD가 그랬어. 아반떼 HD가 옵션 다 빼는 경우에 이런 것까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수온 게이지. 근데 뭐 그래도 사용성이 크게 불편함은 없고, 그리고 제가 아까 이쪽에 VDC 버튼하고 TPMS 리셋 버튼 왼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빠진 버튼이 하나 뭔지 알아요? 실내 조명 밝기 하는 게 없잖아. 그거 어디 있겠어? 여기 있어요. 여기에 지금 밝기 조명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요, 제가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네, 요렇게 돼 있다는 거. 이쪽에 그 물병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문짝에도 조금은 있고요. 네. 이쪽 사이드 브레이크는 핸드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그 수납 공간이 조금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수납 공간이 조금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운전석엔 이게 아마 옵션일 것 같은데 팔걸이가 있어요. 이거 있고 없고 차이가 좀 큽니다. 차가 좀 좁기 때문에 있고 없고 차이가 크고, 네. 이렇게 지금 제가 팔을 좀 뻗어 놓긴 했는데, 남자 둘이, 좀 등치 큰 사람 둘이 앉으면 좀 어깨가 부대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풀옵션이라서 그 지금 이쪽에 그 운전석은 오토 윈도우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풀옵션이라고 할지라도 오토 윈도우가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오토긴 하네. 그래. 이거? 당연히 들어가죠. 오토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옵션이 안 들어가면 뒷좌석은 아마 닭다리를 돌리는 거 있잖아. 알지? 추억의 닭다리. 요즘도? 있어요. 이거 아마 옵션 다 빼면 뒤에, 맞아요, 들어가요. 그리고 이 차가 지금 핸들 틸트를 하게 되면 위아래로는 움직이는데요, 안 뽑혀요. 핸들이 앞뒤로 조절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풀옵션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위아래로만 된다는 거. 네. 요즘 차 USB 포트가 여러 개잖아요. 기본 앞에 2개인데 여기는 USB 충전 포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에 진짜 보기 힘든 건데, 여기에 C가 짝이 들어가 있어요. 요즘 여기다 다 USB 충전으로 그냥 대체시키는데, 이쪽에 지금 그 충전 아울렛 12V 이쪽에도 있고요. 그리고 옥스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악 듣는 USB야. 충전이 아마 되긴 될 텐데 음악 듣는 USB. 그러니까 고속 충전 아마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모닝 차량을 쭉 한번 타봤는데요. 엔진이 너무 거칠고 공간적인 게 너무 적어서, 저는 중간 옵션으로 봤을 때 한 1,300만원 정도의 차량인데, 뭐 운동 성능이나 핸들링, 브레이크는 만족스러웠지만 기본적으로 엔진이 너무 거칠고 출력이 76마력이 아무리 900kg 정도라는 공차 중량과 만나도 너무너무 부족하다고 좀 느껴져서, 뭐 그래도 작은 차를 또 좋아하시는 매니아 분들이 있고, 예, 경차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수동으로 운전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재미나 경쾌함이 좀 뛰어날 것 같아서, 뭐 그런 면에서 접근한다면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엔진이 많이 시끄럽고 내부에 대한 옵션에 대한 아쉬움, 그런 게 좀 크다는 거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뭐가 됐건 이 가격에 이 정도 상품성, 이 정도 안전도, 그리고 이 정도 정숙성이라고 한다면 저는 별로 추천은 드리고 싶지 않고, 무엇보다 아기를 태우시는 분, 그리고 뒷좌석에 사람을 태우실 일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과감하게 상급 차량으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가격 대비 이득이 훨씬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정말 날씨가 막 영하 한 10도까지 떨어져 갖고 너무너무 추운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퇴근하자마자 내일 또 출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시승기 진행했던 기아의 모닝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